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뭐 대단하죠. 뭐 세계 금융의 위기, 뭐 또 공황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금융상품, 금융이라면 뭐 예금도 있을 거고 그쵸. 또 정권도 있을 거고 또 세계 지금은 뭐 코인 젊은 애들 코인 맞습니다. 예, 친구들이 예, 또 예. 코인하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레거시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예, 네. 연금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네. 그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 지사장으로 계시는 류숙현 지사장님 모시고 주택연금, 아까 레거시라고 표현했는데 자 뭔가를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주택금융 한번 좀 어떤 제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제 제가 이제 복지관 가가지고요. 네. 어르신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2020년에 공사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80%가 집이더라고요. 갖고 있는 자산의 80%는 집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집과 관련된 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건 그 갖고 계신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할 수 있죠.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제한으로 보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이하의 1주택자이시면 가입 가능하시고, 또 만약에 다주택자이시다 그런 경우에는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저 뭐 어른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집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뭐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집보다는 뭐 차를 이제 뭐 그쵸. 먼저 사가지고 네,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 놀러도 역시 가고, 그렇죠. 네. 역시 집은 또 집이죠. 그쵸. 자, 주택연금에서 뭐 가장 궁금한 건 뭐 뭐니 해도 얼마 나오죠? 얼마 정도 받죠? 뭐 이런 내용인데 네. 과연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게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집값이 얼마냐, 그쵸? 그리고 나이가 얼마냐, 요거에 비례를 하는데요. 집값하고 나이하고 둘 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집이 5억이다, 그리고 65세시다 그러면 매달 평생 127만 원씩 받을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럴 때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게, 제가 앞에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9억 원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연금 계산할 때도 공시가격으로 하는 거 아니야? 공시가격은 좀 아무래도 시가보다 좀 낮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이제 시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인터넷 시세라고 하죠. 네.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연금 금액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도 있고, 그렇죠, 또 KB. 예,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도 있고, 뭐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 가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높은 일단 시세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네.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세가 있는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시세가 없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이나 그것이 좀 낮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장점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 말고 우리 좀 핫하게 네, 매운맛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주택연금 뉴스에 이게 달린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이제 보니까요. 네. 그 우리가 뭐 댓글에 모든 진실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 수준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를 한번 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 5억 원을 금융기관에 넣고요. 그 2%로 이자만 받아도 네. 그 월 80만 원이고, 또 상가를 사가지고 네. 월세를 받으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이 댓글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으시면 좀 자녀분들, 그리고 또 좀 아직 은퇴를 앞둔 좀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국장님 같은 이런 네. 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그겁니다. 뭐 연금 127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에 두는 것도 훨씬 낫고 뭐 수익형 상가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서 월세 받는 게 훨씬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생각을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면 5억 원 집이 있다. 앞에 제가 예시 네, 들었죠. 127만 원 받는 네. 그 5억 원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두거나 네. 아니면은 상가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매달 8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사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쵸. 팔아버렸으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집이 없다는 그 점을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자 받는 금액이 바뀐다든가 네. 아니면은 월세가 이제 뭐 상가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변동성이 있다. 이런 내용은 차치해 두고더라도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댓글에 대한 답은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네. 그러면 뭐 집을 팔아버리면 그 부모님이 살 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집을 팔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뭐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뭐 댓글에 뭐라 했냐면요. 네. 그럼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고 네. 한 10년 이상 이제 버티면 집값이 또 올라 있을 것이다. 집값이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최근 사실 한 뭐 몇 년간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연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해지하는 분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출 받아가지고 살다가 집 팔면 되지 뭐 한 10년 버티면 되지 사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쓴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매월 쓰셔야 되는 생활비 말고도 또 뭐가 나가야 될까요? 대출 이자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 담보대출에 받았던 그 대출 이자 플러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매달 내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쭉 연장을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유리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10년 이상 버티면 집값 올라 있지 않을 거냐.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버티시면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정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대출을 내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있으면 잠깐 대출을 내 가지고 갚으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매달 이자를 내셔야 되고요. 또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 어르신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집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출이 예를 들어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한다고 빌려주고 또 병원비 든다고 또 목돈 빌리고 하다 보면 그 대출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문제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비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이렇게 제때제때 못 갚고 연체를 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이 집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담보대출 내는 거는 젊으신 분들은 좀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럼 5억은 집을 팔고 3억 원으로 네네. 집을 또 이제 좀, 좀 약간 좀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하고 또 이런 건 또 뭐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하시는 선택이 그건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5억 집을 가지고 조금 평수를 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금 교외로 나가가지고 3억 정도 되는 집을 사시고 2억 원으로 생활을 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이 하시고
그런 뭐 저는 이제 그 방법이 나쁘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만 이걸 하시기 전에 조금 한두 가지 정도는 미리 고민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신다. 그 한두 가지를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만나 뵙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집 줄이는 거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집 줄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사시던 집이 한 50평 된다. 네. 이게 넓다. 그렇죠. 그러고 자녀들도 분가를 했다. 그럼 사실은 뭐 관리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집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그러면 생활비도 줄고 하니까 그렇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평수를 너무 줄여버리면 이 삶의 질 자체가 좀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어르신들 이사 못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 짐이 많아서입니다. 많죠. 네, 네. 짐이 많아가지고 네, 버리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또 그게 다 추억이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버리시지도 못하고 또 버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집을 너무 줄여놓으면 사실 이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오기도 힘들고 또 뭐 자고 가기는 더더욱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줄이는 것 뭐 괜찮지만 그래도 너무 줄이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적정한 크기가 얼마인가는 줄이시기 전에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이 하시는 선택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심에 사시다가 교회로. 교회로. 왜냐면 교회로 나가시는 게 뭐 공기가 좋아 이런 이유도 있으시지만 사실 집값이 그렇죠. 좀 싸지 않습니까? 싸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교회로 나가셔가지고 집을 이렇게 좀 싼 걸 구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특히 병원,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시기가 불편해지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주변에 친구분들이 다 한 동네 사시잖아요. 한 동네 사시는데 혼자만 뚝 갑자기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사시면 친구도 없고, 이게 젊을 때 생각하고 달리 이렇게 잘 멀리는 안 가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이 외로워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좀 노후의 행복이라는 건 평소에 쭉 자기가 좀 젊을 때 사셨던 그 지역에서 사시면서 친구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좀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네, 이제 네, 사실은 네. 뭐 좀 이 센 댓글 하나 또 볼게요. 네. 사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주택 우리 금융공사가 어떻게 뭐 금융권이라다 보니까 네. 야, 뭐 그냥 뭐 은행이 손해 보는 짓 하겠냐. 네,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은행이 손해를 안 보면 이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네. 또 생각이 굴러오는 생각이 되는데 네, 네. 그에 대해서는 뭐 이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 뵈면 그러시거든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딱 이러세요. 아, 나는 됐어, 난 몰라. 얘기 안 들어. 아, 절대, 몰라? 몰라. 은행은 손해 안 봐. 니네 똑같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은행은 이제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시는 주택연금을 이제 혹시 가입하셔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건 저희 공사이기 때문에 받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래 살게 되셨을 때 연금을 변함없이 평생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사실은 이 수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공공기관인 공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을 드리는 거고, 그 연금 금액도 변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함께 계시면
그 본인이 혹시 먼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살아 계셔도 연금의 감액이 없이 네. 계속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이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남는 게 있으면 자녀분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자녀분에게 청구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바로 은행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금융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주택연금에 이게 진짜 이용 도중에 네. 집값이 좀 올라 버렸다. 네. 그러면 이 연금 가격도 좀 연금의 금액도 좀 오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을 가입을 하실 때 그때의 나이, 연령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향후 이제 주택 상승률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금에 가입을 하시면 금액은 바뀌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집값 고점 뭐 신호에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했다, 이런 걸 되게 많이 기사가 납니다. 네. 그 기사가 사실은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요, 요즘 어르신들이 정말 정보가 빠르시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정보의 어떤 가공 이렇게 능력이 좋으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고점 신호라는 건 뭔가 이제 올라갈 거보다는 떨어지거나 그냥 쭉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금을 그 시점에 연금을 가입을 하시면 연금이 최대한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연금이 많아졌을 때 연금을 고정시켜 가지고 내가 평생 받겠다,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떨어질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그럼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죠. 네. 오를지 모르고 사실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요. 미래색이 그죠? 불가능하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내릴 뭐 그냥 갈지 모른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금은 드리는 시점은 내가 가입하는 시점이지만 언제까지 받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라도 더 먼저 받으시면 더 많이 받게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받기 시작하는 거하고 내년에 받기 시작하는 거하고 집값이 어떨지 모르니까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올해 받으면 제가 매달 100만 원을 받으면 내년에 받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1,2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아주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제 월 받으시는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좀 가입 시점을 뒤로 늦추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집값 고점 신호다, 그러면은 가입을 이제 지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연금을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 그 관점에서만 본 거고,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소유하고 계신 집하고 그리고 연령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일단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보시고 그 금액이 나의 어떤 생활비 수준에 좀 적정한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 후에 네네.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막 생기는데요. 갑자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아파서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 돈이 많이 드는 건 뭐 자녀들의 뭐 결혼이라든지, 또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목돈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목돈이 많이 들 때는 뭐 이 지금 이 집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보통 연금을 가입 안 하시고 이제 그런 집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대출을 내시죠. 그렇죠. 예. 그죠? 대출을 내셔가지고 쓰시는데, 주택연금도 그렇게 목돈이 필요하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도를 설정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목돈을 나중에 받겠어요라고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런 그때 게- 이렇게 빼쓰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더라도 나 지금 목돈이 필요해 하고 말씀하시면 그때 목돈을 뺏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기존에 받으셨던 매월 연금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의사 결정하실 때 저희 공사에 물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게 이게 결국은 주택 갖고 이제 하는 거니까 또 뭐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어떻게 불가피하게 뭐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할 때 또 연금이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토로 이렇게 평생 사시던 집에서 사시면서 연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했더니 때까지. 예, 그랬더니 이제 국장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이 집에서 평생 안 살고 이사도 갈 수 있는데 나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사하실 수 있고요. 이사하시면 당연히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죠.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이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주택 가격이 이사하시는 시점에 똑같으면 연금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집과 이 집의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현저히 차이 나면 문제가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연금 금액이 그 시점에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 금액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사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건 뭔가 하면 네. 또 그 주택임금 수령 도중에 네. 또 돌아가시게 된다든지 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 뭐 주택이 예를 들어서 처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자녀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집값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많이 분들 하죠.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경매의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저희가 무조건 경매를 넣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녀분이 집을 팔아가지고 네. 그거를 갚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연금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분들이 통상은 그 주택을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받으셨던 걸 갚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갚기도 하고 그럼 남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통상 많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금을 아주 오래 받으신 경우, 해피한 경우죠. 어떻게 보면 오래 사셔가지고 그렇죠. 오래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받으셨던 금액이 집값보다 더 이제 많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집 안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사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알았어, 이제. 알아가지고 처리를 처리를 해주고 그럼 부족분이 당연히 생길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공사가 책임지네. 네. 야, 그거 상당히 좋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져준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항상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뭐 어쨌거나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계시고. 네, 네. 또 오래 사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그 중에 또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네. 공사가 책임질 건 책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택연금을 이제 가입 상담이랄까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형태로 하면 되죠? 네, 일단은 이제 뭐 제일 편한 방법은 전화를 저희 이제 공사 콜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 1688-8114 네.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안내를 드리고요. 네. 또 아니면 저희 울산지사로 전화 주시거나 뭐 방문하시면 방문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저희 남구에 네. 있으니까요. 달동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또 뭐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왜냐면 이게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주택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거는 개별로 그 금액과 나이에 따라 다 차이가 나니까요. 그 직접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거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오셔서 상담하시면 돼요. 전 국민들이 또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네. 또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꼭 가입하시라고 아니라 필요하신지 이런 고민해 보시고 제목은,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혹시 좋다. 좋겠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좀 긴 시간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 네. 한국 주택금융공사 울산 유숙현 지사장님께 주택연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